안녕하세요. 네, 홍성규의 진보TV 주간 뉴스 브리핑 세상을 보는 눈 7월 24일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지난번 방송이 약간 국제면 특집 같은 방송이었잖아요. 뭐 제가 딱 정해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사안들을 확인하다 보면 오늘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노동면 특집이 돼버렸습니다. 노동 소식 5가지 준비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대우조선의 하청 노동자들의 투쟁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일단은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합의까지 나왔는데 그 얘기는 잠깐 이따 말씀드리고, 어떤 상황이길래 정말 그 1m 정도밖에 안 되는 스스로 감옥에다가 몸을 결박을 하고 이 사회에 고발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매일 노동뉴스에 나왔던 기사고요.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경영학 전공인데요. 이 교수님이 그 조선업 관련해서 지난 2016년부터 벌써 5년, 6년째 쭉 조선업의 상황을 살펴보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목은 대우조선 하청 파업 기다릴 때와 나서야 할 때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실었는데, 지난 5년 동안 매번 들여다본 조선업의 가려진 실태를 매일노동뉴스 독자들과 공유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쓴다. 우리나라 조선업은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는 기간산업 중 하나인데요. 문제는 이 조선업의 지속 가능성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대요. 요거는 이제 바로 기형적인 고용 구조로 노사 모두에게 상당한 위협이 되고 있는 점이다. 조선업에 고용된 인원은 현재 약 10만여 명, 어마어마하죠. 10만여 명이지만 이 중에 70%, 7만 명에 달하는 노동자들이 사내하청 노동자이거나 재하청 형태의 물량팀 노동자들이라고 하는데요. 그냥 사내하청 노동자, 비정규직 이런 걸 넘어서 이들의 신분이 다단계 하도급 업체들이 1단계, 2단계, 3차 이걸 넘어서 심지어는 4차 하도급 업체까지도 있대요. 이처럼 조선업에 비정규직이 많아진 이유는 수요에 따른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인데요. 예를 들면 조선업 같은 경우는 뭐 1년 내내 계속 비슷한 속도로 비슷한 생산량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배를 한 척을 수출하면 이 배의 규모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이럴 때 집중적으로 노동력이 많이 필요할 때도 있었다가 조선업이 불황일 때는 사실은 손을 놓고 있는 경우도 꽤 있다는 거죠. 이게 좀 약간 심하다는 거죠, 조선업에. 1990년대부터 2015년까지 이때가 이제 호황기였다고 해요. 근데 문제는 호황기에 늘어난 인원의 대부분을 비정규직으로 채웠다는 거죠. 그리고 이 비정규직 남용은 곧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2016년 이후에 불황이 시작이 됐는데 이때 구조조정을 해야 되니까 비정규직을 대거 해고를 한 거예요. 와, 숫자로만 보니까 사내하청 노동자가 13만 명 정도까지 늘어나 있었는데, 즉 비정규직 노동자가 13만 명 정도까지 늘어 있었는데 이 중에 7만 명 이상이 해고가 됐대요. 남은 노동자들이 5만 7천 명 정도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랬다가 지난 2019년에 다시 호황이 왔을 때, 이때 이제 그런 뉴스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 조선업이 세계에서 수주량 세계 1위를 기록했다. 그러면 되게 잘 된 것처럼 들리잖아요. 근데 문제는 다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거 채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는데 노동자들이 이제 다시 가려고 하지 않았던 거죠. 왜요? 위험하고 힘든 일에 보수가 적었으니까. 그래서 비교를 해보니까요, 다른 건설업에 있는 용접이나 도장 업무의 시간당 보수랑 비교를 해보니까 약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해가 되죠. 이번에 대우조선에 향해 사내하청 노동자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요구했던 게 임금 인상을 30%로 해달라. 그랬더니 와, 어떻게 임금을 갑자기 30%나 올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30%가 어떤 임금이라고 했어요? 이전에 호황일 때 받았던, 예전에 받았던 임금만큼을 회복을 해달라고 하는 거였어요. 더 달라고 했던 게 아니고. 이게 또 이제 쟁점이 됐었잖아요. 당연히 이렇게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또 많이 쓰다 보니까 숙련 노동자들, 정규직 노동자들의 부족, 이것이 이제 또 품질이 하락하는 이유로 작용하기도 했고요. 또 문제는 안전관리 업무에서도 이 노동자들의 안전에서도 심각한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했죠. 하청업체라든지 뭐 이런 업체들에서 안전관리에 많은 신경을 쓰기가 어렵게 되잖아요. 그리고 비정규직 남용은
기업의 경쟁력 저하만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삶도 위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임금과 임금 체불이 바로 그것인데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임금 체불을 경험한 비율이 29%, 약 30%죠. 3명 중에 1명은 임금 체불을 경험을 했다고 하고요. 체당금을 신청해서 받은 비율도 39%, 약 40%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헌법에서도 노동 3권을 보장하고 있는데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인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일단 원청, 하청 이렇게 나눠놨는데 대부분 권한은 원청이 갖고 있잖아요. 이 원청이 절대로 교섭에 나오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게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 하청이나 하도급으로 주다 보니까 이쪽 업체에서 대부분 노동조합에 가입을 했어요. 그럼 여기에 일을 안 주는 거예요. 노동조합에 가입을 했다는 이유 자체가 일거리가 끊기는 이런 상황이 좀 되고 있기도 한다는 거죠. 이 문제가 이번에 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서도 그리고 합의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웅준 교수는 마지막으로 3가지 정도를 제안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모두가 다 정규직으로 전환하기가 어렵다면 최소한 다단계, 그러니까 2차, 3차, 4차까지만 하도급을 주고 있다고 했잖아요. 최소한 다단계 하도급 구조는 금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 두 번째는 지금의 사내협력회사의 규모를 확대를 해서 건설업의 전문 건설업체처럼 숙련 기술을 축적할 수 있는 구조로 양성을 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 사내하청 노동자의 고용을 보장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협력 방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지막 정리하는 문장이 우리들의 좀 심금을 울렸죠. 지난 5년간 조선업 연구를 하면서 느낀 것은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이번에 파업을 결심한 이유가 적어도 즉흥적인 분노는 아닐 것이라는 점이다. 구조화되어 있는 차별과 삶을 바꾸고 싶은 절박함이라고 생각한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생산을 전담하는 하청 노동자의 파업은 이번처럼 언제든 다시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굉장히 좀 이렇게 짧고 간명하게 압축해서 분석했던 이런 글이 아닐까 싶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이제 이번에 노동자들의 파업이 타결되었다는 그 이야기 한번 해야 되겠죠. 지난 22일입니다. 22일 날 정말 그 전에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가 되고 난 다음에도 사실은 우리는 최근에 이제 이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대우조선해양의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 투쟁은 이날 종료, 합의가 될 때까지 51일 동안 이어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옥포조선소의 점거 투쟁도 한 달째, 31일째 되던 날 지난 22일 날 합의가 됐던 거예요. 그리고 이 합의는 이후에 열린 조합원 총회 투표에서 90%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이 되었죠. 근데 이게 소식이 전해지고 나서 저도 SNS에다가 소식을 올리고 나서 많은 분들의 이제 평가들을 보니까 좀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 이런 분위기들도 많이 있었어요. 도대체 얻은 게 뭐지? 예를 들면 1m 이렇게 스스로를 유쾌한 부지회장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를 그 몸을 감옥에다가 집어넣은 상황에서도 이 합의 내용이라는 게 사실은 2가지가 가장 쟁점이었다고 한다면 첫 번째는 임금과 관련해서 사내하청 업체들이 이제 여러 업체가 있었단 말이에요. 평균적으로 4.5%의 임금을 인상한다. 우리가 이제 뉴스에서 익히 봤던 것은 노동자들은 30%의 임금, 이것도 이제 이전의 임금을 회복해 달라는 것이고요. 업체에서는 4.5%를 제기를 했고 막판에 노동자들은 5%까지도 낮췄다가 사실 최종적으로는 업체의 요구대로 4.5%를 받아들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이제 긴 기간 동안 파업을 해오면서 파업이 끝나고 나서 형사 민사상의 각종 이제 손해배상이라든지 이런 거와 관련해서 서로 처리하기로 하자라는 요구를 했었는데 이것도 다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임금뿐만이 아니라 막판의 쟁점이었던 민형사상 면책과 고용 승계에서도 하청지회 입장이 정확하게 관철되진 않았죠. 면책 관련해서는 남은 과제로 남겨놓았다. 앞으로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가겠다라고 이제 나오니까 이 소식을 들었던 대부분의 이 시민들의 반응이 또 시민들이 또 이 응원도 많이 해주셨잖아요. 모금도 했었고
그 받지 못했던 임금의 일부분이겠지만 임금도 이 모금으로 성금으로 지급을 하기도 했는데 도대체 얻은 게 뭐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저는 여기에서 이제 이 조선하청 지회장 노동조합의 김영수 지회장의 이야기를 좀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는 노동조합, 금속노조죠. 노조 조끼 입고 교섭장에 들어갔다고 회사는 교섭을 거부했다. 금속노조 이 이름하는 합의서에 넣기 위해서 6년 동안 싸워왔다. 오늘 드디어 내용적으로 이렇다는 겁니다. 초라하고 걸레 같은 합의서지만 금속노조 이름을 넣을 수 있게 되었다. 파업에 참여한 조합은 역시 이 언론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래도 하청 노동자들이 언제 단체 교섭을 해보겠느냐, 이게 하나의 역사라고 생각하고 금속노조의 도장을 찍은 것으로 만족한다. 좀 가슴이 좀 뭉클해지더라고요. 곁에서 보았던 많은 사람들은 이 지회장님의 표현대로 초라하고 걸레 같은 합의서, 근데 문제는 여기에 노동조합 이름으로 합의서에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지금까지는 이 노동조합과의 공식 교섭도 인정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첫 번째는 이 수많은 하청업체들이 있는데 이게 무늬만 업체인 거잖아요. 그리고 이 하청업체들은 권한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공동으로 그럼 하청업체 대표들 다 나와라, 우리도 공동으로 교섭을 하겠다, 이것도 지금까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끝끝내 원청은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이렇게 한 발씩 이제 이번에 서로 업체들과 노조 사이에 공식적으로 도장을 찍었다면 이후로도 사실은 이 교섭은 이어져야 되잖아요. 지금 당장은 임금 인상이라든지 아니면 그 민영사상, 이 면책 서로 얘기를 했던 이런 것들이 제대로 풀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제 틀 자체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틀에서 우리는 앞으로 한 걸음씩 이 틀을 형성하는 게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2022년 대한민국 노동자들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리고 저도 굉장히 안타깝고 분노스럽기도 하지만 사실 이렇게 소중한 첫 발을 내딛었던 거죠. 그랬기 때문에 함께 연대했던 금속노조나 민주노총이나 뭐 다들 비슷한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굉장히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딛긴 했지만, 그리고 실질적으로 따는 것은 없어 보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걸음이 지난 51일간의 파업 투쟁과 31일간의 점거 투쟁이 사실은 헛되지만은 않을 것이다 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좀 모아 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싸워왔던 이 노동자들의 마음을 또 존중하는 것이 연대의 또 가장 중요한 기본이 아닐까 싶고요. 오늘 만약에 이 안타까움과 분노가 사그러들지 않는 그 마음들이 있었다면 이후의 투쟁에서 그것까지를 포함해서 당당하게 우리들의 권리를 얻어낼 수 있는 과정으로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사실은 우리 노동자들은 거의 비슷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근데 이것들이 언론에서는 거의 나오지 않잖아요. 예를 들면 뭐 KBS, MBC, SBS, 공중파라든지 곳곳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면 좋겠습니다만은 이번에 제우조선 해양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은 또 언론에 많은 관심을 받기도 했습니다만은 관심을 받고 있지 못하는 곳곳의 투쟁들도 많이 있죠. 저는 뭐 제가 기성 방송이랑 똑같은 이야기를 하려고 이 유튜브를 하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유튜브에 또 중요한 부분이라고도 생각을 해서 세 번째 소식 전해드립니다. 민주노총 전국 건설노동조합의 광주 전남 지부에서 이 전기 지부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말하면 한국전력, 한전의 하청업체들인 거죠. 이 노동자들이요, 높이 30m의 교통관제 철탑에 올랐습니다. 지난 21일자의 이야기인데요. 광주 전남의 배전 노동자들, 그러니까 여기도 한전 업체에서 하청업체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이 노동자들이 파업 벌써 44일째네요. 저도 처음 들었어요. 아마 이 소식 처음 듣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파업 44일째를 맞아서 고공농성에 돌입을 했습니다. 주장은 똑같아요. 불법 하도급 근절. 그러니까 이제 비정규직으로 채용하지 말고 하도급 1차, 2차, 3차 이렇게 가지 말고 같은 일을 하고 필요한 일을 하는데, 그쵸? 정규직으로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얘기들이겠죠. 그리고 하계 유급휴가 3일을 달라고, 이 폭염에 유급휴가가 없는 거예요.
하계 유급 휴가 3일을 보장하면서 파업에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 이 광주 전남에서 파업에 들어갔던 이 배전 노동자들 뿐만이 아니라 전국 곳곳이 아마 수많은 곳에서 진짜 구호 자체가 이런 거죠. 사실은 최저임금으로 먹고 살기가 어렵잖아요. 배고파서 못 살겠다. 굶어 죽지 않게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보장해라라는 아주 이 기본적인 조건들을 가지고서 곳곳에서 노동자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저도 이 소식이 전해지는 대로 이 방송에서 많은 분들에게 소식을 전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광주 전남의 배전 노동자들의 투쟁 소식에도 관심을 좀 많이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네 번째 소식도 노동 소식이긴 한데 이번에는 이제 정부와 집권 여당의 반응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권성동 이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대표 직무대행 이야기가 우리 방송에서도 빠질 날이 없네요. 그만큼 이 권성동이라는 사람이 집권 여당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도 하지만 또 그만큼 이 말실수들이 많기도 하네요. 이번의 소식은 지난 21일 날 국회 본회의에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했던 얘기인데요. 와, 진짜 아마 이거 보고 목 잡고 뒤로 쓰러지신 분들 많았을 거예요. 주 52시간제 손을 볼 때가 됐다라고 하면서 국가는 국민의 일할 자유, 경제적 자유를 제약해서는 안 된다. 진짜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네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더 많이 일하고 싶어 하는데 국가가 주 52일제도 아니죠. 주 40일제잖아요. 하루 8시간, 주 5일제니까요. 거기다 12시간을 초과 근무를 시킬 수 있는 건데 이렇게 막아놓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였다는 겁니다. 뭐 열받긴 하지만 조금만 더 들어볼까요? IT 업계, 정보기술이나 소프트웨어 같은 신산업 업종은 단시간에 집중적으로 성과를 내야 된다. 이런 업종까지 주 52시간제를 무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지 않는다. 노동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자발적 의지가 중요하다. 갑자기 저도 막 그 혈압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언제 정부가 사용자와 근로자의 자발적 의지를 놔둔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정부가 사용자 편만 들지 않는다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배우조선해양의 투쟁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니 우리는 싸워가지고 이길 수 있다고요. 근데 정부가 어떤 신호를 주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서 각 부처의 장관들이 불법 파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불법 파업은 엄단하겠다라고 하면서 정부가 움직일 수 있는 건 경찰력이나 공권력들이잖아요. 이번에 이 말도 안 되는 초라하고 쓰레기 같은 합의가 나오기 전에 경찰 병력들이 거제로 몰리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사용자나 노동자의 자발적 의지나 자발적 합의를 정부는 기다리고 있지도 않고 볼 생각도 없어요. 일방적으로 사용자 편을 들면서 말을 할 때는 이렇게 예를 들면 사용자나 근로자의 자발적 의지가 중요하다. 이따위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대한민국은 제가 누누이 말했지만 전 세계에서 7번째로 잘 사는 나라예요. 이 7번째로 잘 사는 나라에서도 여전히 과로사가 나오고 주 52시간이 아니라 더 많이 일을 하더라도 먹고 살기 어려워서 이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이런 상황이 현재 우리가 처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와, 이런 인식이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 겸 대표 직무대행의 인식이라니 정말 앞으로 5년 동안의 이 윤석열 정부 그리고 국민의힘의 노동자들을 대하는 시선을 한마디로 정리해 준 게 아닐까 싶은데 여기에 응하는 우리의 입장은 단호하게 회초리를 들어줘야 되겠죠. 저는 정말 딱 한마디만 해보고 싶습니다. 권성동 의원을 비롯해서 국민의힘에 소속되어 있는 국회의원들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정부의 청와대를 가득 채우고 있는 그리고 각 부처를 차지하고 있는 이 장관들 같은 경우에 최저임금 가지고 단 한 달이라도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지난 시간에도 제가 소개해드렸죠. 권성동 원내대표 또 뭐라고 했습니까? 구급, 이 사적인 채용 비리 관련해서 나오니까 최저임금보다 겨우 10만 원 받는다고 하더라. 이거 가지고 어떻게 사냐? 본인 입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 최저임금을 가지고 살아가는 노동자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최저임금으로 안 되니까 더 일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건 거의 뭐 울며 겨자 먹기도 아니고 목에다 칼을 들이대고 협박을 하는 꼴인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래? 더 일을 하고 싶다는데 내가 일을 안 시켜주면 안 되지? 와, 이게 어떻게 말이나 됩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노동자들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이 노동운동의 성과들은 어떤 거예요?
노동시간을 점점 더 단축을 시키는 방향으로, 그러다 보니까 지난 대선에서도 진보정당에서는 주 5일제가 아니라 주 4.5일제, 주 4일제 이런 이야기들까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완전히 거꾸로 가겠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진짜 옆에 있으면 한 대 때려주고 싶네요. 네.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자마자 종이 조각되는, 그러니까 휴지통으로 들어가 버리는 사회적 합의. 그러니까 이 사회적 합의라는 것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게, 조금 전에 대우조선해양 노동자들의 투쟁을 설명을 했던 것처럼 원래는 이제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교섭에 들어가면 노사 간의 이야기가 되기 마련인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사회단체라든지 우리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개입을 하게 되죠. 이러면서 사회적 합의라는 게 나오는 거잖아요. 사실은 사회적 합의까지 가기 전에 노사 간에, 우리 노동자들이 법을 언제 안 지킨 적이 있어요? 노사 간의 교섭이 잘 되면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사회적 합의까지 가는 거란 말이에요. 문제는 이 사회적 합의는 구속력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또 관심을 가지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날카롭게 지켜보니까 기업의 입장에서도 예,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도장을 찍고 나서 그 다음에 안 지키는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게 뭐냐면 정부의 태도라는 거예요. 사회적 합의까지 가기 전에 노사 간에 잘 마무리를 지으세요 라는 신호를 계속 준다면 회사의 입장에서도 이 노동자들의 요구에 대해서 피할 방법이 없을 거예요. 근데 국가에서 자꾸 어떤 신호를 줘요? 뭐 사용자 측에 계속 힘을 실어주는 신호를 보내니까 뻗팅기는 거죠. 이렇게 뻗팅기니까 사회적 합의까지 왔는데, 아, 이 사회적 합의도 안 지켜도 돼 라고 하는 신호를 지금 출범한 지 몇 달밖에 되지 않은 윤석열 정부가 계속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나는 대표적 사회적 합의들이 어떤 것들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최근에 택배노조였죠. 심지어 택배노조는 과로사로 인해서 사망하는 노동자들이 계속 늘어나니까 무려 2차 사회적 합의까지, 이것도 웃긴 거죠. 2차 사회적 합의가 잘 됐다는 게 아니라 1차 사회적 합의를 했는데 안 지키니까 또 시민들이 막 손가락질을 하니까 2차 사회적 합의까지 갔는데 이것도 잘 안 지켜지고 있어요. 또 최근에 뭐가 있었어요? 파리바게뜨 사태가 있었죠. 이것도 우리 그 임종린 주회장님이 정말 목숨을 건 단식을, 그때 제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이제는 30일은 유도 아니에요. 40일, 50일 이렇게 단식을 하고서 겨우겨우 사회적 합의를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지켜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예, 마필 관리사. 그러니까 이제 그 말 관리사들이잖아요. 여기도 이제 노동조합이 있었는데 고용구조 개선 협약을, 여기서도 이제 그 목숨을 끊는 마필 관리사들이 나오면서 이 사회적 합의가 있었는데요. 이것도 이 집단 고용, 직접 고용을 의무를 부과받았던 제주에 있는 조교사 협회가 일방적으로 해산을 해버렸어요. 그러면서 사회적 합의가 공중에 붕 떠버린 거죠. 이 합의를 해야 되는 주체가 없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시민사회단체들이나 노동운동 단체들, 법률에 관련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조교사협회가 해산을 하려면 농림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라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농림부 쪽에서는 자율적으로 해산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면서 해산을 다 해버리고 나니까 어렵사리 맺었던 사회적 합의가 공중으로 사라진 거죠. 이렇게 사실 사회적으로 우리 시민들까지 같이 관심을 가지고 힘을 모아주었던 사회적 합의들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다들 공중으로 막 이 휴지통으로 막 들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황이 이렇게 되는 건 정부의 신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노사 간의 교섭이라고 하는 거는 법대로 그냥 진행되는 거 아니야?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주변에서 정말 많이 보고 있는데 어떤 정권, 어떤 대통령이 들어섰는지에 따라서 이거는 개별 노사 간의 협상에서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 사회적으로 노동자들의 삶에 미치고 있는 영향이라고도 할 수 있죠. 오늘 이렇게 5가지 오늘 소식은 노동 특집처럼 마치 그렇게 돼버렸네요. 저의 의도는 아니었어요. 소식지를 모으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리고 최근에 이제 많은 분들이 대우조선해양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연대도 많이 해주셨고 관심도 많이 가져주셨기 때문에 포함해서 노동 특집처럼 꾸며 보았습니다. 이번 한 주도 잘 지내시고 이제 7월 달도 다 지났어요.
다음 주가 되면 이제 7월 달에 마지막 소식을 전해드릴 것 같은데, 장마도 이제 다 끝났고 무더위가, 본격적인 폭염과 무더위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라겠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